정신없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앞부분이 이제 좀 잘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편집 기술이 좀 떨어져서 편집을 해봐도 이게 좀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텀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 했냐면 저희가 이제 효율성 설명하면서 효율성이라는 거는 투입 대비 산출물이 커진다. 다시 얘기하면 인풋이 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만큼 커지느냐. 그러려면 인풋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웃풋은 커지겠죠. 이런 게 이제 그 효율성의 개념인데 이 말을 좀 이제 개념 정리를 하게 되면 합리적인 자원의 사용이다. 자원 사용, 그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쓸데없는 자원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경영학 개론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0분 공부를 하고 이게 투입이 되겠죠. 30분 공부라는 게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B 플러스를 만든다. 그리고 108시간 공부를 하고 108분이 아니고 108시간이에요. 그죠? 공부를 하고 A0를 만든다.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우리가 효율성의 개념으로는 당연히 이거죠. 그죠? 근데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효율성 개념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공부했던 거 계속 의심하면서 또 공부하고 효율성으로 공부했다가는 좋은 성적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는 효율성 추구했다가는 좀 아쉬운 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경영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했을 땐 당연히 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자원 사용한다는 건 자원 투입을 적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객관적 가시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핸드아웃 같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작년에는 1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매출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2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이 뭐 25% 증가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평가 기준을 생각해 보면 효율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적 성장이 중요하죠. 양적 성장. 반대는 질적 성장의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은 효율성에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 경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했을 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양적 성장의 어떤 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양적 성장에. 그러니까 규모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지워볼게요.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제 매출액이 뭐 전년 대비 200% 늘어났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5% 증가됐다. 상당히 즐거운 얘기인데 그런데 예를 들면 제조업체였는데 폐수 방류가 늘었다. 그러니까 폐수를 갖다가 이제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막 무단 방류를 하고 두 번째는 임금을 갖다가 막 체불하는 거예요. 임금을 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 이게 맞나? 갑자기 헷갈리지? 이 두 가지 같은 경우가 존재했어요. 폐수를 방류하고 임금이 체불됐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도 그래서 양적 성장이 됐지만 사실 바람직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죠. 폐수 방류를 하면 환경이 오염되고 임금 체불을 한다는 거는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거잖아요. 정당한 노동을 하고. 그죠?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먼저 추구했거든요.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슈는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후에 상당히 모든 산업시설이 다 그냥 괴멸이 됐잖아요. 그야말로 그죠?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가주도로 산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이른바 국가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1960년대부터 경제를 개발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양적 성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논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등장하게 돼 있죠. 그 대기업이 등장하게 되면서 양적 성장에 대한 욕구는 더 커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혜태라는 기업 있잖아요. 혜태. 또 이제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데, 혜태 그러면 어떤 것 떠올라요? 우리 뭐 저번에 얼마 전에 인기 있었던, 한 5, 6년 전에 인기 있었던 허니 버터칩 같은 거죠. 주로 뭐 혜태, 요새도 많이 먹는 거, 저는 맛동산 좋아하는데, 그죠? 맛동산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과자나, 그죠? 제빵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양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혜태 전자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해요.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망하게 되죠. 그죠? 나중에. 그죠? 혜태전자 그러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을 얘기할 때, 그죠? 삼성제와 좀 안 어울리죠. 삼성 그러면 우리가 전자 생각하듯이 혜태전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근데 양적 성장의 논리에서는 상당히 통하는 얘기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관한 이슈는 뭐 10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라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경영에 있어서 효율성 추구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1997년 말 12월까지 이어졌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97년 12월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양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질적 성장 한번 볼게요. 질적 성장이라는 건 다름 아닌 기업의 효과성 추구예요. 효과성, effectiveness. 자, 효과성이라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조직 성격에 맞는 목표의 선택과 달성이죠. 목표 선택과 달성. 결과적으로 조직 성격에 맞는 조직 성격에 맞는 목표 선택과 달성이라는 얘기는, 조직 성격이라는 말을 바꾸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미션, 그죠? 비전, 그죠? 조직의 존재 근거니까 그 조직의 성격.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LG 그러면 어떤 것 떠올라요? LG 그러면 LG는 처음에 시작한 게 화학이에요. 화학, 그죠? LG 화학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그 다음에 화학에서 갈라져 나온 생활 건강, 뭐 LG 하우시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LG가 처음에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던 주된 제품은 치약이었어요. 그죠? 치약 화학 제품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화학 분야가 점점 커져서 지금 LG 화학 그러면 주된 사업은 배터리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뭐 리모컨 같은 데 넣는 배터리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용 배터리, 그죠? 저기 충북 청주 옆에 있는 오창에 가면 배터리 공장이 크게 있어요. 그런 주력이죠. 조직 성격. 조직 성격에 맞는다는 것은 그 조직이 잘하는 거. 그리고 그 조직이 잘한다는 것은 그 조직의 미션에 부합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조직 성격에 맞는 목표 선택과 달성이라고 하니까 효율성을 추구할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덩치를 막 키워갔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혜태 같은 경우 뭐 전자산업에까지 진출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기업 규모가 점점 줄어들면서 내실을 다져요. 그러니까 거대 어떤 그룹이 아니라 지금 보면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삼성그룹이라는 말 지금도 익숙해요. 이런 말 잘 안 써요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선경그룹. 선경그룹은 또 모르시겠다. 선경이 어디냐면 SK예요. SK. 과거에 선경이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럭키라고 했어요. 럭키그룹이라고 했어요. 럭키 골드스타. 그래서 LG예요. 럭키 골드스타에서. 골드스타는 어디예요? 금성사.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봐도 이 럭키 화학이거든요. 이게 럭키 화학과 돌스타 전자가 같이. 그래서 LG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나 로고 못 그리겠네. 근데 왜 그룹이라는 말을 쓰냐면 대기업들은 옛날에 보면 다 똑같아요. 현대그룹, 삼성그룹 그러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다 있어요. 건설, 뭐 자동차. 삼성도 90년대 후반에 자동차 산업에 들어간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룹 그러면 계열사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LG도 마찬가지고. LG 과거에 반도체 한 거 아시죠? 지금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로 이제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어서 변화가 됐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룹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요새는 왜냐하면 이제 덩치를 키울 때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어떤 논리 하에 대기업들이 규모를 크게 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유리했으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갔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갔다가는 국제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 그러면 삼성 중에서 특히 뭐 전자다, 그죠? 뭐 회사 이름이 부각이 되죠. 삼성생명이다, 뭐 삼성 에버랜드다 이런 식으로 계열사들을 얘기를 하면서 규모가 다운사이징이 돼요. 축소라는 말보다는, 그죠? 그 지금 이제 우리 한 2020년 2010년 이후, 그죠? 작금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삼성이라는 말 대신에 삼성전자, LG화학, 그죠? LG전자 이런 말 쓰잖아요. LG전자가 뭐 모터 달린 제품을 잘 만든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조직 성격이 점점 분명해져요. 현대 그러면 옛날에는 다 했거든요. 현대 건설 그 다음에 뭐 리조트 다 있었는데 지금 현대 그러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뭐니 해도 현대 그러면 자동차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조직 성격에 맞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 성격에 맞다라고 하면 더 중요해지는 거는 조직이 추구하는 존재 근거죠. 미션이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경영 얘기할 때 초점을 맞추는 거는 효과성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작금의 어떤 경영 현상에서. 그러면 효율성은 중요하지 않나? 중요하죠.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양적 성장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양적 성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잘 고민을 해보세요. 효과성이 맞느냐, 효율성이 맞다. 이 얘기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시기에 따라서 어느 때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효과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방향성은. 두 번째는 그 같은 맥락으로 사명 및 비전 상하는 조직의 운용 방향성입니다. 그죠? 운용 방향성 적어볼까요? 운용 방향성. 그러니까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분석 활동이 중요해지면서 상대의 기업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 부문하고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에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1년마다 신제품 출시를 하고 그리고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요. 그죠? 운용 방향성. 그래서 분석 활동을 많이 한다. 전략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적 성장이다라는 거죠. 대기업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사례를 말씀 더 드릴게요. 질적 성장은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실이 있어진다는 거죠. 자, LG 같은 기업을 한번 봅시다. 자,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자가 누구냐면 LG의 창업자는 구인회라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구인회 그러면 9명의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구인회라는 분이 이제 LG를 창업을 하셨는데 구인회라는 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허만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서로 이제 사돈지간인데 구씨 쪽에서는 이제 경영을 하고 허씨 쪽에서는 이제 자금을 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LG 같은 경우. 근데 사실은 허씨들은 경영에 있어서는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두 집안이 만나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LG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핵심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제가 용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얘기 좀 해볼게요. 코어 밸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핵심 가치.
그래서 지금은 이제 LG 홈페이지에 가보면 LG 웨이라고 해가지고 뭐 인간 존중의 경영, 정도 경영, 그 다음에 뭐 1등 LG 이런 식의 어떤 LG 웨이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어디까지 가나 이 길이 이 이야기 빠졌나? LG에서는 인화를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화합하는 거 사람들이 두 허씨 집안과 구씨 집안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997년 말에 IMF 구제금융을 받고 기업들이 이제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L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대기업 얘기할 때 그룹이라는 말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G가 기업 분할이 일어나요. 기업 분할이. 그래서 LG는 어떤 사업 분야를 가져갔냐면 LG는 잘 알다시피 LG화학. 옛날에 LG화학 있고 LG정유 있었거든요. LG정유는 GS정유, 그죠? 그죠? 기업이 나눠져요. 옛날에 다 LG에서 LG화학, LG정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LG전자 여기는 이제 GS유통 GS유통 뭐 있어요? 편의점 여러분들 잘 가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LG 또 뭐 있나? LG화학전자, 뭐 LG생활건강 LG생건이라고 쓸게요. 생활건강에서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샴푸 비누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LG 뭐 있어요? 뭐 기타 있고. 그 다음에 GS건설. 이런 식으로 사업 분야가 쭉 나눠지면서 기업 분할되죠. 보통 이렇게 대기업이 분할되면 여기에 이제 얽혀 있는 이해관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다툼 없이 아주 기업 분할이 원활하게 됐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쯤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좀 많이 났거든요. 보이지 않게. 그것도 말씀드리려면 좀 길지만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LG만큼은 상당히 인화를 중시해서 기업 분할 이것도 핵심이다. 우리 자율과제로 LG 기업 분할 어떻게 됐는지 2000년대 초반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LG는 그런 어떤 인화의 정신이 이어져서 장자 상속을 해요. 최고 경영자. 그래서 구인회 다음에는 이제 구인회 다음에는 이제 구자경 씨. 그죠? 그리고 구자경 씨의 아들인 구본무.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구본무 회장 다음에는 지금의 이제 LG를 이끌고 있는 젊은 40대 구본무. 죄송해요. 구광무. 4대째 지금 경영이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구광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큰 아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 여기 보면 이제 구본능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광모 같은 경우에는 구본무 회장님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원래 조카인데 양자로 왔어요. 구본능 씨 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일찍. 그런데 이런 어떤 이제 구본무의 그러니까 구광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촌들이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조카를 갖다가 이렇게 최고 경영자로 이렇게 우대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LG의 어떤 핵심 가치가 상당히 인화하고 부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업이 분할되면서도 그죠? 상당히 내실 있는 어떤 기업 경영을 해나가고 있다. 기업 분할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구인에서부터 구광모까지 어떤 식으로 경영이 승계됐는지 LG의 경영 승계도 상당히 흥미롭다. 큰 다툼 없이 시간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왕의 어떤 계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종 죽고 단종이 보위에 올랐을 때 수양대군이 단종을 갖다가 유폐시키고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 없이 아주 원만하게 경영 승계가 이루어지고 기업 분할이 되고 질적으로 LG는 더 탄탄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또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마치고 모자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 승계나 LG의 기업 분할 자율과제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5페이지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아깝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업에 있어서 경영 혹은 조직을 경영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 개념은 뭐다? 조직의 미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직의 존재 근거. 그 다음에 비전은 미래 모습, 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무엇을 활용해서? 리소스를. 자원은 뭐뭐가 있었다? 텐저블 리소스, 인텐저블 리소스. 유형 자원, 무형 자원, 인적 자원이 있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목표라는 거는 조직이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추구하고자 하는 바죠. 그죠? 특정 기간이라는 말 썼어요. 특정 기간 동안 뭐 1년 혹은 뭐 2년. 요새는 뭐 장기 목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더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 개념 봤었죠. 효율성의 개념은 자원 활용의 합리성이고 자원 활용을 합리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양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효과성의 개념은 질적 성장이고 조직의 운용 방향성과 관계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효율성, 효과성은 크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방향성은 효과성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간이 좀 남아서 6페이지의 내용은 뭘까요? 6페이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제 경영자를 갖다가 분류를 해놨네요. 경영자를 분류. 수직적으로 분류하는 거죠. 수직적으로.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탑 매니지먼트 혹은 매니저라고 해도 돼요. 탑 매니지먼트 혹은 탑 매니저, 탑 매니지먼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탑 매니지먼트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최고 경영층 이렇게 되고요. 최고 경영자 그러면 통상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최고 경영층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CEO 그러죠. CEO. CEO 그러면 Chief Executive Officer, CE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뭐 현대 건설에 있어서의 최고 경영자는 누구냐, 혹은 뭐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는 누구냐 얘기할 때 CEO 얘기하는 거고요. 최고 경영층 그러면 최고 경영층에 속하는 어떤 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무이사부터 상무. 흔히들 상무, 그 다음에 전무, 그 다음에 이걸 내려가면 안 되는데 다시 쓸게요. 상무, 그 다음에 이제 전무, 부사장, 사장 이렇게 가요. 이걸 우리가 최고 경영층이 나오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대기업 기준이에요.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뭐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이다, 뭐 중소기업이다 나누는 기준은 되게 복잡한데 보통 사원수로 얘기했을 때 300명 이상이면 규모가 꽤 크거든요. 300명 이상이면 뭐 대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300명 이상이면 딱 300명이면 어떻게 돼요? 좀 애매하죠.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최고 경영층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봅시다. 주로 조직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말 되게 중요해요. 의사결정.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970년대 이제 삼성을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의 삼성전자가 아니었거든요. 1970년대. 삼성전자가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므로써 삼성이라는 전자 산업 분야가 상당히 커지게 되죠. 산업 부문이. 당시에
한국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약간 국영기업 성격이 나죠. 한국반도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삼성이 좀 키워라. 그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이제 효율성이 시대니까 경영에 있어서 국가 주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당시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일본이 지금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후발주자인 한국 같은 경우 기술이 지금의 70년대 지금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지 말고 한 50년 전에 일본하고 우리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경제력 차이도 많이 나고 그죠? 기술 차이도 많이 나는 상황이었잖아요. 부담이었는데 이때 이제 당시 삼성의 회장이 지금의 이제 이재용 씨의 할아버지인 이병철 씨가 이제 CEO로 있었을 때인데 그의 아들인 그러니까 이재용 씨의 아버지죠. 이건희가 상당히 이 인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들의 건의에 따라서 죄송해요.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의사결정이 상당히 삼성으로서는 어떤 기업 역사를 바꿀 만한 일이 된 거죠. 그때 만약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최고 경영층한테는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된다는 거죠. 자, 2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3부 가도록 하겠습니다.